다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오디텍 책임연구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현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토매일 백용태 편집국장님이십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이현호 실장입니다. 다음은 현대로템 주식회사 강기변 상무입니다. 그럼 김익선 교수님께서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시기를. 네, 반갑습니다. 동덕여대 김익선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철도 R&D 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체계 구축 공청회는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미래 창조적인 산업과 상당히 연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환경 친화적이고 또 기술의 파급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나 또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의 어떤 혁신적 가치를 더 높인다는 측면에서 또 글로벌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런 사업 분야에 관련된 공청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에 관련돼서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좀 갖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D 성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과들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본부장님도 인사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국감을 월요일 날 받고 그리고 금요일 날 마지막 국감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또 반성을 하고 많은 전략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가 앞으로 이런 R&D에 대한 성과를 좀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우리가 발전시키는데 첫걸음이 되는 그런 기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R&D 성과가 사업화되고 비즈니스 체계가 구축되려면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단계별로 많은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좀 가능성 있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거를 발굴해서 개발한다 해갖고 그게 이게 마케팅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많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고요. 추진 단계에서는 어떤 저변 확대나 아니면 공감대 형성, 많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홍보나 아니면 해외에 우리가 수출 대상국 관계자들을 연구기관 중에 초빙을 해갖고 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파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떤 지속성 또는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종료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후속 사업을 발굴하고 응용 분야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접목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조직 및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아까 발표 내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약간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별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도시형 자율주행열차 같은 경우는 종합 시스템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 진출 시 가장 걸림돌이 파이낸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위 시스템들, 그러니까 신호 시스템이나 아니면 궤도 시스템 이런 것만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컨소시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사업화 실적들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가장 좋은 분야들이 부품이나 모듈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뢰성이나 아니면 인증, 검증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규모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어떤 시장 구조상에 보면은 새로운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외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좀 한국적인 그런 마케팅, 그러니까 감성적인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일본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들을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점유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본은 상당히 형식적이고 상당히 계산적으로 다 모든 시장들을 관리해 오는데 우리나라 방식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일본 시장을 저희가 뺏어오는 이런 성과들도 최근에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철도 시장은 전체의 50% 이상의 시장이 애프터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설치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서 관리해야 되는 시장들이 절반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들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는 저희가 신뢰성과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략을 수립하는 오늘 내용들이 다 좋았지만 좀 체계적으로 어떤 구분을 해갖고 목적이나 규모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이런 비즈니스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실장님 그 기획 단계에서 운영과 사후 관리 단계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짧게 좀 지적해 주셨고요. 또 이게 그 규모별로라든지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분할적인 어떤 고려도 함께 돼야 되고 특히 그 부품과 관련돼서 인정과 검증의 문제 또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어떤 신뢰성 관련 또 감성 마케팅 또 사후 관리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엉뚱한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상장을 해서 아침에 거기 참석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밴드가 17,000원에서 23,000원으로 공모를 시작했었고 오늘 보니까 33,700원에 올라간 데다가 지금 이 시간에도 보니까 굉장히 38,000원대가 가가지고 기대가 굉장히 철도가 시장에서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종목 번호도 기타 운송 장비 중에 064350이라고 해가지고 우선 낯익다 했더니 그 6435가 1435 표준계에 1435mm에 앞에 첫자만 6자로 바꿔줬구나 해가지고 상당히 철도가 이런 시장에 자연스럽게 랜딩하는 것을 보고 또 오늘 이 기회에 또 제가 일부 또 이 자기 부상열차를 최근에 좀 팔려고 또 심천에도 뛰어다니고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정부에서 좋은 의미의 많은 지원을 해주시다니까 또 이걸 먼저 소드로 꺼내고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뭐 주제 발표하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철도 영업을 사실 저도 금년부터 그 연구소 쪽에 있다가 금년부터 시작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들이 일반 상품이 아니고 고객 자체가 매우 전문가라는 겁니다. 구매 고객이 자동차처럼 그냥 단순한 감성을 건드려서 터치해가지고 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는 돈이 있어서 정부가 직접 사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은 입찰 절차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뭐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가도 입찰 절차를 보면 PQ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서류하고 몇 달을 준비하는 서류하고 그 PQ가 끝나고 나서 본입찰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서류 그 뒤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뭐 싱가포르도 최근 입찰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아직 가격도 오픈을 안 하는 게 입찰 서류를 내고도 뭐 30차례에 걸친 TCQ를 하면서 계속적인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가격을 오픈하고 입찰이 결정되고 이런 정부 입찰이 있고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우리 민자 입찰이 있습니다. 민자 입찰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많은 파이낸싱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증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중국처럼 국가가 과감하게 파이낸싱을 해주거나 하면은 쉽게 의도한 대로 가지만은 실제 은행권에 가서 돈 빌린다는 것이 엄청난 이자하고 보증을 쓰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사실 사상누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첫째 고객과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저희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그야말로 터프 마켓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국 시장에 금년에도 매달 한 번씩 가면서 그 애프터 세일즈 마켓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 철도 차량도 이제 차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애프터 세일즈를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말 그대로 터프 마켓이 그냥 무슨 뜻인고 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면 정말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전장품 제가 맡고 있는 게 전장 사업인데 전장이 뭐 다른 전쟁 도구가 아니고 추진 장치라든가 프로포션 시스템을 판매하고 유지보수라든가 개조개량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건을 실제 입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지금 크게 빅3가 지멘스, 알스톰, 범바디가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매출액으로 봐서는 CNR, CSR이 1, 2를 내수를 등에 업고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는 뭐 원가가 저희들보다 30-40% 이하 거의 반 가격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미쓰비시,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 쟁쟁한 뒷받침되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체코의 스코다라든가 새로운 이런 그룹들과 그야말로 코피 터지는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과 가격이 다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술 가격 납기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혀 안 됩니다. 중국에서 똑같은 전장품을 예를 들면 알스톰이 18번 입찰들과 사나 겨우 200억짜리 수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브로셔 단순한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정말 가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첫째는 팔 수 있는 물건이 돼야 됩니다. 저희 뭐 영업하니까 약간 자신 없어도 일단 수주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은 곧바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데미지로 들어옵니다. 특히 철도 차량은 나중에 AS 과정이라든가 크레임이 걸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버리기 때문에 가끔 잘못된 수준은 어마어마한 나중에 성공할로 수업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뒷감당할 수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이제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R&D를 했습니다. R&D가 상용화로 되는 과정에 상용화가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교일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개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약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약을 임상시험에서 올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상용화라 해서 쉬운 점 몇 번 하고 결과 보고서 가지고 판단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상용화에도 뭐 신약 개발처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곧바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도려내고 완전한 물건이 돼서 이게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경험한 것은 G7을 10여 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5년간 상용화를 한다고 시운전을 했지만은 산천이 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오듯이 엄청난 문매를 맞을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한정 시장이 기다려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15년 한 사이에 경쟁력은 지금 굉장히 중국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2004년도 고속철도 개통할 때만 해도 저희한테 와서 엄청나게 봤는데 제가 최근 가서 보는 시팡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가보면은 저희 뭐 회사에 몇 배가 되는 공장이 뭐 가와사키 공장을 그대로 카피에다가 몇 배를 해놓은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R&D 센터에 있는 젊은 인력들을 보면은 절대 이게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야말로 이 시장과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상당히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도 제가 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심천 메트로 8호선이 지금 국가 승인이 나면은 자기부상을 되면 곧바로 좀 그 부분을 협력해서 지금 하려고 다니면서 거기 간부들도 만나고 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느낀 것들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에너지 효율부터 시작해 가지고 똑같은 되풀이되는 그 자기장의 문제. 그러면 저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답들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정할 것들은 네거티브한 부분들은 그 인정을 하고 그의 다른 장점들 예를 들어서 큰 도시에서 예를 들어 과학으로서 내보일 수 있는 인공위성을 쏜 게 어떻게 보면은 꼭 뭐 경제성을 위해서 쏘는 것이 아니듯이 자기 부상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피상적인 것과 달리 사람이
이집트 시대부터 뭐 큰 도로 옮길 때 그랬습니다만 도로를 써서 밀면은 간단히 밀릴 것을 들고서 달린다고 하면은 힘들듯이 공국에 있는 전자석 위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달리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을 굳이 뭐 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업할 때도 그런 것은 똑같이 전문가니까 알지 않느냐. 다만 도시 바로 옆 빌딩에서 밤중에도 소리 없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자랑하듯이 확실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략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택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라든가 중국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개발한 물건을 국내에서 빨리 써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마저 의심하고 질질 끌고 있거나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국은 개발했던 사람과 뭐 팔 사람들이 함께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완벽한 신뢰성을 제공하지 않고서 즉 팔 물건이 되지 않고서는 부작용이 없는 약이 돼야지 그냥 부작용을 알고서도 덮고서도 물건을 판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해가지고 좀 깊숙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가장 그 좋은 얘기는 오늘 그 자기부상 열차 이런 그 철도 R&D 성과에 관련된 이런 그 공청회 이런 프로젝트들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민자장을 모으기는 그래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는 그런 장밋빛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강상무님께서는 이게 그 정부나 민자 이렇게 두 갈래로 보통 이렇게 팔게 되는데 정부보다는 민자를 했을 때 뭐 금융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든가 또 AS 문제, 특히 기술과 가격과 납기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이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또 그 나라의 어떤 그 형태,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조건들을 다 고려한 어떤 구체성 있는 이 맞춤형 전략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해외에 글로벌하게 팔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검증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나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어떤 그 융합기술의 어떤 꽃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런 이 기간들이 길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검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체계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것들로만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철도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발이 완료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기술 트리하고 그 기술에 의해서 구현된 제품, 부품, 모듈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파트 트리, 그러니까 부품 트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부품을 어느 기업이 생산하고 그 기업이 한국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얻은 지적재산권인지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공급을 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상용화, 결국에는 상용화라는 거는 그 제품을 뭐 자기부상으로 예를 들자면은 자기부상 시스템을 총괄한 기계원에서 이게 상용화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참여 기업으로서 거기 마지막으로 그 조립하고 시운전하고 그리고 핵심 부품들을 개발했던 그 기업들이 그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서플라이 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 연구를 총괄한 기계원에서는 도큐멘테이션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 방침으로 사업 부분이 접을 수도 있고 확장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기업에 의존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한순간 수익성이 없다 판단이 되거나 경영난에 의해서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철도 시스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스템 단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뭐 연구자들 공통입니다. 그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이게 개발이 되면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넓다라는 그런 핑크빛 그런 청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철도 시장의 어떤 부분이 몇백조, 몇십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실제 그렇게 공개된 시장이 그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이 들어갈 시장하고 연결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을 기획할 때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더 그 신중하고 심도 있는 진입 가능 시장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제작해서 완료하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고 국가 계획에 들어가고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비용이 들고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피드백이 돼서 그것이 다른 시스템에 어떻게 전이가 될 건가는 이 어떤 철도 시스템의 전주기적 관점이 기획 단계 때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은 어떤 사업의 그 당락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시기를 보는 시간적 범위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거는 뭐 기업이 갖고 있는 속성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도출된 시스템들이 상용화를 가는 데까지는 작게는 뭐 굉장히 빠르면 5년, 뭐 조금 이런저런 밀고 당기거나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의 20년 정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애정과 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조직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이런 철도 시스템들을 그 해외 시장, 특히 글로벌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된 것이 결국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KSP 지식공유 사업이라든지 ODA의 어떤 그랜트 사업, 그 다음에 론 사업 이런 것들을 잘 묶어내는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고요. 그 26개국을 중점 대상, 그 협력 대상국으로 설정을 해서 CPS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런 철도 시스템 성과와 연계가 돼서 왜냐하면 이 시스템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시장 분석하는 거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협력해서 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한 시장하고 괴리가 생기면은 상당히 비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지 철도 시스템만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 체계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든 철도 시스템은 전기 철도입니다. 그런데 뭐 선진국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전기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 동남아시아 국가나 개도국에서는 전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 철도를 수출할 생각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전력, 한전이라든지 전력 사업과 연계시키는 그러한 이게 소위 말해서 융복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반 진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도 시스템을 팔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EMU 타입인데 그 나라의 전력 사정이 형편없어서 발전소가 생기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철도 시스템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나라죠.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발전소 지어질 때까지 쉴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지 철도라고 해서 철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운행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타 산업, 타 그 사업도 연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이런 시스템이 해외 나갈 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R&D 참여한 참여 기업들한테 그 어떤 나중에 경상 매출이 발생하면 경상 기술료로 회수를 하는 그런 기술료 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한유 FTA를 해서 이제 철도 시장이 상호 개방이 되어 있고 한미 FTA 발효되어 있고 조만간 철도가 개방이 될 것 같고 이러한저런 걸 봤을 때 국내 2군, 3군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런 어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시험 인증 수수료조차도 버거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 시험 인증 수수료를 정부가 뭐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그래서 시험 인증 성적서를 쥐고 매출이 발생을 하면 경선기술료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정부가 공공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진수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화 추진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첫 번째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철도 시스템은 앞서도 말씀 잠깐 다른 위원님이 하셨지만 특이합니다. 백색가전이나 그런 개인 소비재 수출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기 체계, 그 방위 사업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기존 어떤 사업화 추진 체계의 어떤 속성이 고려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해외 철도라든지 이런 철도 사업에 대한 전문가 풀이 매우 적습니다. 기업의 숫자도 매우 적지만 전문가 또한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고경력의 전문가분들이 현업에서 은퇴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못 찾는, 뭐 요즘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고경력자 분들이 활용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사업화 추진 조직에서는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대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기능은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별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화 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은 사업의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EPCM 컨트랙터와 같은 전체적으로 패실리테이팅을 하고 코디네이팅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사업화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다 보니까 특히 그 특허나 또 해외 인증 이런 것들이 우리 거냐 또 해외 거냐 이런 문서화하는 그런 조직화 작업들도 필요하고 사업화 기간이 상당히 뭐 5년이라는 세월 되게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네트워킹하고 또 정부가 관련된 그 융합하고 있는 협력 기업들을 어떻게 또 지원할 거냐 또 관련해서 국제 협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이 국내외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ODA 사업이라든가 또 월드뱅크를 활용하는 방법, IBRD 월드뱅크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은행에 많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또 전략적인 협력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려, 한정과 같이 간다. 상당히 재미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우리나라의 이 관련된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교육적 측면 따지고 보면 이 프로젝트는 그런 측면에서 융화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의 어떤 기술적인 이 다변화 또는 기술적인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수직화 계열 이런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메일의 편집국장 맡고 있는 배용태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이제 갖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몇 가지만 얘기했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자기부상 절차를 상용화했다는 건 국내 처음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철도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아까 우리 오준택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낙후된 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한전은 이제 제가 출입하면서 느낀 것이 불과 20년밖에 안 된 원자력 발전소도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산업화를 이루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정부 지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철도 산업만큼은 그게 발 몇 달도 못 따라가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소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취재를 쭉 우리 기자들과 같이 해온 결과 보면 R&D 사업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늦게 했지만 또 늦은 만큼 많이 또 R&D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R&D 사업은 페이퍼나 연구실 운영 수준에 그쳤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과가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또 여기에다가는 그 원인은 이제 운영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단순 연구 실적으로만 끝냈기 때문에 연구비만 탕진하는 그러한 매년 반복되는 R&D로 흘러가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약간 쭉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시험선로를 어떻게 거쳐서 확보를 해서 그 기술을 선진화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지금까지 보면 맨 영국이나 프랑스 외국 기술에 의존해 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지하철도 있고 고속철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외국 기술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횡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업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5월 13일 국회에서 이 철도 LTE 무선 통신망 확보 방안이라는 주최를 저희 신문사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주최를 해봤는데 이제 역시 정부 간의 어떤 교류, 지원 방안, 주파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걸림돌이 돼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발전되려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 과감히 투자되지 않으면 아직도 미지수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국토부나 이런 정부 관계자 나왔으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또 안 나오셔서 또 이 말씀 잠깐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이다 보면 지금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영세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하나의 끼어 팔기 형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산업이 고기술을 요구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D 기술을 신기술로만 가지 말고 산업에 접목시켜서 그러니까 그 제품은 즉 경쟁력 있는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해외에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이 자리에 이은호 진흥원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시험선으로서는 오송 시험선로가 지금 내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선로 하나 가지고만 이것을 모든 것을 이용하기는 너무 부족하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기관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시험선을 같이 도입할 수 있는 또 기술력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해외 진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로만 해외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으로만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수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감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국감에서 얘기 나온 것이 최근에 우리 건교평에서 기술 R&D 자금으로 연 예산 3조 1295억 원을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R&D에서 쭉 써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과제 수는 2165건이었고요. 상용화된 제품들은 상용화된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5건에 그쳤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상용화가 되지 않는 R&D 기술, 과연 이것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한 분쯤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부 주도나 운영기관, 뭐 철도공사나 시설공단이 R&D 기술을 얼만큼 중요시 느끼느냐, 또 필요성을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관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산업은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한 사례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됐습니다만은 철도 산업도 그만큼 시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 발주기관, 또 운영기관, 정부 이 세 그룹들이 R&D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또 감독, 또 그게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뒷받침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토메일의 그 백영태 국장님 언론인 입장에서 우리 철도 산업의 문제점을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글로벌화가 그동안 상당히 약했다. 그래서 철도 산업 관련돼서 이런 프로젝트가 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데 앞으로 후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나 이런 발표들이 정말 페이퍼 이 프로세싱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실용적으로 또 실현 가능한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관계 담당 공무원이 안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누군가가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제가 공청회 자장을 이상하게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외국 기술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입 대체 관련된 그런 것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상용화에 관련돼서 좀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강력히 지원해 주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철도 R&D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어떤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공청회로 이제 제가 알고 왔었습니다. 막상 보니까 세 가지의 어떤 주제 발표를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왔고요. 오늘 준비하셨던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R&D라는 게 뭐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리서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리서치 되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자, 개발해 보자라는 디벨롭먼트가 이제 포함돼서 이제 R&D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까지의 R&D라는 게 엔드 유저, 즉 엔드 유저라는 것은 저희 철도 분야에 있다면 두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유저죠. 뭐 국민이 되겠고 그걸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 아니 이용하는 사람, 또는 이제 바이어가 되겠죠. 사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 철도 운영기관에서 산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정부 주도 사업이냐 아니면은 민간 주도 사업에 따라서 정부가 산다든가 아니면 민간이 사는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철도 R&D는 많은 분들이 어떤 우리나라에 없지만 외국에 있는 걸 후발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기술자가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기술 만족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국내뿐만 아니라 철도는 국내의 어떤 시장에 대한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지 못하니까 더불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가 좀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즈니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기술 개발을 한 아이템에 대해서 니즈 분석을 하고 그 니즈를 R&D에 반영을 해서 실제 사용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었던 이러한 연구 아이템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는 단순하게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기술 개발의 어떤 니즈 분석에 멈출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 좀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은 엔드 유저, 특히 이제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차량을 뭐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자의 어떤 그동안 유지 보수의 어떤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제작하는 제작회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기술 보완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좀 R&D 틀을 바꿔가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국가별 진입 전략을 이제 수립을 했죠.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기본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사실 모든 R&D 성과에 활용하기 위한 어떤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또 자기부상 열차를 이제 사례로 연구하면서 굉장히 어떤 논점이 굉장히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이 철도 자기부상 열차의 어떤 특성화할 수 있는 분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집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집약하는 과정에서 R&D를 했던 기술 개발진과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진 간에 좀 캐치볼이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술은 기술대로 가고 있고 비즈니스 관련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별도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요처가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개발도상국이 있을 거고 선진국이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그룹을 나눠보니까 러시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나라의 어떤 기후 조건이 국내하고 굉장히 다른 기후 조건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는 굉장히 극한 추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한 나라는 더위에 굉장히 있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내환경성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런 내환경성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러한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에 대한 어떤 체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파이낸싱 부분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이라는 금융 부분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 주도 사업이냐 아니면은 국가 주도 사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하나는 제가 제안해 줄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유니크한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리모라는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했지만 도시철도용으로는 더 이상 개발을 하지도 않을 거고 제작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기부상 열차가 도시용으로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시스템으로서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니크한 시스템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취약했던 어떤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산 신호를 에딩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 진출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인 어떤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화 전문 기관 설립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마켓 자체가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민간이냐 아니면은 정부 도전에 따라서 이 참여 기업 R&D에서 참여했던 기업들이 A부터 Z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참여 기업을 어떻게 인발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없다는 거죠. 또 참여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있을 거고 중소기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어떤 작은 시스템이다 보면은 어떤 부품을 또 어떤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가지고 있고 지분 배분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해외 시장을 진출했을 때 여건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조합 형태든 아니면 지금 제안했던 전문기관 형태든 어디까지 부분을 사업화로 볼 거냐 아니면 수출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 차량 시스템이 결국은 노템에서 아마 수출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노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보고 뭐 조인트 컴퍼니를 좀 만들어가지고 합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케팅 부분입니다. 마케팅 부분 중에서는 단순하게 이 자기부상 열차를 홍보하는 이러한 그 어떤 뭐 동영상이라든가
아니 브로셔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양한 어떤 이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핵심 기술 개발이 저는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핵심 기술들을 다른 분야에 어떻게 응용할 건지, 예를 들어서 자기 부상에 대한 어떤 그런 요소 기술이 핵심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환승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용량, 특히 뭐 대신도 철도 같은 굉장히 이제 깊게 철도역이 있는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대용량의 고속 엘리베이터로 적용하는 기술은 없지 않을까. 또는 어떤 개인용 캡을 이용해 가지고 뭐 다른 산업에 응용할 부분은 없을까라는 부분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기부상 시스템에 대한 어떤 브랜딩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모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도는 자기부상 열차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 아닙니다. 여기 제시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안전성 부분에 대한 말씀, 친환경성, 경제성, 삶의 질 이걸 통해서 높인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철도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부상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좀 브랜딩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에서 저희 연구원 홍보는 아닌데 저희 그 교통연구원에서 KSP 사업을 하면서 많은 교통과 철도의 성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영문화된 그 텍스트북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BRT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도시철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리즈로 1부터 9권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월드뱅크라든가 아니면 OECD, ADB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철도라든가 교통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시스템을 굉장히 선전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기부상 열차도 뭐 시리즈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요. 어떤 그 R&D 사업 자체가 글로벌 비즈니스 체계 구축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실용화 기술 부분을 조금 뛰어넘는 상용화 기술에 대한 좀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지금도 아마 그런 그 R&D 체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인증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안전성 인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R&D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화하고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 기반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 노템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해외에 출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해외의 어떤 그 지적재산권을 좀 더 지원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실장님, 사실 이 사업이 실현화 단계에서 고객들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기획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 측에서 그걸 갖다 기획하고자 하는 그 정부나 또는 민자 단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려면 많은 그 나라에 대한 연구, 기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또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로 제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고객 세분화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조직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누가 어떤 그 역할을 맡을 것인가 또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상용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제 표준 기구의 역할과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신 패널들 분들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이 플로어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관계자분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또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할 것인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진이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할 때 지금 저희들도 강조한 부분이 어쨌든 철도 시장이나 고객이라든지 이게 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하다 저런 이유로 그런 부분이 오늘 뭐 어떤 패널 분들 대부분이 지적이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강상무님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뭐 로테임에 차를 팔러 다니시기도 하는데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보면 그 지금 전략은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이런 대형 사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기업에서 실제로 그 사업화할 때까지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 혹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 상용화될 단계 되면은 개발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니까 실제 제작사 입장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에도 뭐 다른 그 진흥원 평가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좀 덮지 않도록 문제 뻔히 알거든요. 그러면 다시 돈이 들어갈 때도 다른 명목으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부상을 들면은 야 이건 성공했다. 이제 또 뭐 180, 150짜리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실은 이건 다 했는데 개발 자체는 했는데 실제 하다 보면 돌발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지 않았던 뭐 선팽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이 다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 상용화 과정에는 그게 없고 시운전으로 해서 뭐 인증시험 끝마치면 되는데 그 인증서 받아도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 문제가 생겼을 때 현 시스템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행해서 하더라도 그 과거를 끝내버리지 말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지만이 이게 상품화가 되는데 끝나버린다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열차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알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손을 안 대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좀 정부의 근본적인 새로운 R&D, 뭐랄까요? ASR&D 비슷하게 새로운 R&D 어떤 테마가 있어서 좀 해결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비용이 클 때 그걸 과감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더 큰 돈이 안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발제하신 분과 또 패널 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생각들이 제가 생각하는 비슷한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R&D 펀드를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 진흥원에서 예산 확보 측면에서 기술 개발 부분의 예산과 성과 확산 부분의 예산을 파일을 키우는 쪽으로 좀 활동을 좀 해 주셔가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연구자뿐만 아니고 이걸 활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첫 번째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은 우리 제목이 사례로서 자기부상 열차 시스템 자기부상 열차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열차에 대한 차량에 대한 전략인지 자기부상 시스템에 대한 전략인지가 좀 식별이 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신 그 슬라이드 43쪽에 보면은 PBS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제품들이 분류 체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 플러스 PBS뿐만 아니고 실제로 개발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유기적으로 엮어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부상 열차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그 판매 전략 이런 맞춤형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봤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프로젝트 발주 유형들이라든가 또는 제품 유형별 또는 신규 프로젝트, 애프터마켓 또는 부품별 여러 가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략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까 패널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고려하신다면 훌륭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화 전문기관 쪽에 사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방금 이제 우리 강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현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상용화 기간이 사실 뭐 짧게는 3년, 5년 뭐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어떤 역할 없이는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그 어떤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는 적자가 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그 어떤 기관 설립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연구조합이었거든요. 연구조합. 아까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조합을 가지고 뭔가 좀 이제 R&D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뭔가 좀 또 상용화 단계, 안정화 단계 또는 뭐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그런 단계까지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그런 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연구조합의 한계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주로 이제 또 추가적인 R&D예요. 사업화가 아니고 그런 어떤 마케팅 일부 기능은 있지만 굉장히 이제 그건 좀 부가적인 부차적인 그런 어떤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또 상용화 관점에서 연구조합은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 의견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가칭 사업화 조합이다 또는 뭐 상용화 연구조합이다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형태의 조합이 좀 이제 규정이 되고 그것이 정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 목적이 이제 명확하게 사업화 관점에서의 어떤 좀 재정의가 되고 관련된 예산이 좀 추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면 정부가 좀 초기에 어떤 펀드를 조성하고 또 조합 차원에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던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출자를 해서 진행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사업화 전문기관의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지적된 전략적인 어떤 국제적인 협력의 문제라든가 또 특허와 인정에 관련된 안정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 또 이 관련된 고객 국가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맞춤형에 적합할 수 있는 모듈형 상품에 대한 연결 그 다음에 리스크에 관련돼서 이게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라든가 또는 기술의 리스크에 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말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 경제의 어떤 발전을 유도해 가는 성장 기차로서 저는 전략적 산업으로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오신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관련 지원법이 빨리 나와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현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또 설립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다 기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다 협력해서 이런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이 설립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통합적인 어떤 이 기획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 발표자 여러분 또 이 패널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신 플로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참가해주신 전문가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